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내 시작은 벤처였으나 나중은 대기업이리라. 카카오, 네이버, 쿠팡, 배민 같은 회사가 부인할 수 없는 평가일 겁니다. 일명 구글 방지법을 처리한 국회가 이젠 거대 플랫폼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이미지를 붙잡고 있지만 이미 공룡이 된 이들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게 두진 않겠다는 겁니다. 어제 국회에선 그 서막을 알리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주제도 꽤 구체적이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 플랫폼이 부디 골목상권의 빌런으로 전락하지 않길 바랍니다. 9월 8일 수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왜일까요?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거래소를 신설할 거다, 이 계획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계획인지 오늘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경상수지가 발표됐는데 괜찮습니다. 실적이. 아파트의 전세가와 분양가 사이에 격차가 벌어진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결국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인증을 못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9곳은 문을 닫을 위기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10분 경제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오늘은 세계적인 모터쇼, 세계 4대 모터쇼 중에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이제 아니죠. 뮌헨 IAA 모빌리티 2021이 문을 열었다, 이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왜 장소를 옮겼을까요? 그리고 이름은 왜 바뀌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는지 오늘 박연미의 경제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이 꽤 많이 된 것 같지만 아직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화를 추구하면서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증시 가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경기도나 이슈 및 주요 투자은행들의 비중 축소 언급 소식으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일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자 나스닥이 상승하는 등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나 이슈로 인한 산업재 하락과 상승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비중 축소 발표된 제약 등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했고요. 투자 의견이 상향된 일부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업종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는 차별화가 진행이 되었고, 다우지수가 0.76%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은 0.0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경기도나 이슈가 다시 부각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에요? 일단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일부 투자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엄청 큰 네. 대형 이제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들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미국의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큰 조정 없이 연초 대비 20% 이상 이제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투자 등급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 팔으라는 뜻이겠죠. 특히 이제 성장률 둔화, 그다음에 정책과 입법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매입 축소가 올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를 했고요. 실제 주요 투자은행들은 최근 코로나 확산과 재정부양책 종료를 이유로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는 모건 스탠리가 그랬고요.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4분기 GDP 성장률을 기존의 6.5%에서 5.5%로 1%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소식들이 이제 나오고 나서 지난 7월 말 정도부터 그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이게 뭐냐면 그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경제 지표보다도 발표치가 좋냐 나쁘냐 이거를 네. 가늠하는 지표인데, 이게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이 됐고 이게 점차 그 폭이 확대되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경제 지표가 더 나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발표를 해버리니까 시장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얘기해 주셨는데 이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이 반도체 가격 떨어질 거다 하도 설레발을 쳐서 우리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TSMC나 이쪽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 모건 스탠리가 정책, 입법 관련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해서 또 불안하더라고요.
그쵸. 정책 입법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예산안 같은 경우는 법률로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2년 내년도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확률이 기존의 50%에서 47%로 하원은 뭐 여전히 32%에서 29%로 아예 낮아져 있죠. 하원은 아마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 결정을 하는 하원은 그 이전부터도 이미 공화당이 장악할 확률이 70% 내외를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는 뭐 바이든 행정부의 뭐 진공적인 정책들이 이제 크지 못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는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러다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금 전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회에 플랫폼이사 관련된 규제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2에서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좀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확진자 증가폭이 좀처럼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추석 앞두고 마음이 좀 들뜨기도 하는데요. 방역 기준 그리고 그 거리두기 기준 이런 것들이 약간 완화된다고 해도 마음의 긴장감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점 같네요.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요즘 세계 증시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게임은 마약과 같다 하면은 세계 게임주가 뚝 떨어지고요. 빅테크들 규제하겠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빅테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베이징 거래소를 하나 더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걸 통해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중국 경제경영연구소 소장,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증권거래소 만든다. 지난주에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전격 발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격 발표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관련된 제도나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일날 지금 발표를 했는데 3일날 바로 그것을 이제 주관하는 베이징 증권거래소 유한책임공사라는 회사가 등록이 됐고요. 네. 바로 회사로 등록이 됐고 자본금도 한 1,800억 정도를 간다고 지금 확인이 됐고 그 바로 다음 날인 바로 이제 4일, 5일에서 바로 관련된 상장 조건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전격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작년에 이미 신산판이라면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한국의 코넥스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벤처기업 전용 일종의 장외 주식시장인데 네. 작년에 이것을 A주 상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나 아니면 법적 근거를 마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시그널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빨라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에 증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상하이, 선전 두 곳의 증권거래소가 이미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베이징은 사실 상업의 중심지라기보다는 정치 권력의 중심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왜 지금 거래소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까?
네. 일단 저는 정치 경제적인 요인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5가지로 그 속내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계속 지금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테크 기업들 규제, 특히 빅테크 규제에 관해서 좀 지금 중국 스타트업들이 많이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침체되어 있는 스타트업을 좀 달래는 분위기가 일단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알리바바나 텐센트, 바이트댄스도 다 이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성장이 정부, 그다음에 중국의 내수시장, 창업자 열정 이 3박자가 맞춰서 성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창업자 열정이 지금 많이 식어가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면 중국 정부가 왜 스타트업을 키워야 되냐는 것은 2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미중 간의 디지털 지금 이 산업 경제가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태에서 키워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고학력 실업률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베이징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많은 이 혁신 기업들한테 좀 자본 조달을 창구를 만들어 주자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상하이 선전을 이제 중국 자본시장이 할 때 이제 메이저리그를 한다면 네. 베이징을 마이너리그로 만들겠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실제 지금 중국의 우리가 소부장, 중소기업들을 집중 육성하는데 그 분포도를 좀 보시면요. 베이징이 한 28,750개 중국 정부가 이런 소부장 중소기업 그러니까 강소기업들을 딱 지정을 합니다. 그 네. 수를 가지고 보면 베이징 상하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베이징은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이런 이제 2번째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째 이유가 이제 좀 정치 내부적인 이슈인데 네. 이 자본 권력의 좀 균형적 분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하이 중심으로 자본 권력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3세대 장저민 그다음에 뭐 정칭홍 이런 분들이 상하이 시장 당서기 할 때 거의 91년도에 상하이 우리가 거래소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 중심으로 이 권력이 정전 부분으로 많이 지금 연결 구도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를 베이징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금융 자본 권력을 좀 만들겠다라는 그림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4번째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미국 주도의 자본시장을 좀 견제하고 야 우리도 한번 글로벌 자본시장 리더로 한번 성장을 해보자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주도의 글로벌 자본시장을 좀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야심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5번째가 야 앞으로 이제 미중 간 경쟁 계속될 거니까 네. 미국 나가지 말고 중국에 있어. 그래서 내가 베이징이랑 마카오도 설립할 거니까 여기서 자금 조달해. 이렇게 5가지로 보면 크게 그 속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5가지 안에서 우리가 이유를 충분히 찾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교수님 그 중국 현지에 지인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현지에서 그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단에 서시는 분들 반응은 어때요?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지금 부분이나 뭐 제 한국 분 같은 경우도 야 그러면 원래 지금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베이징에 있는 지금 말씀 신산판이라는 곳에서 지금 거기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기회적인 요소를 찾으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다라는 이야기고 전반적인 중국 친구지나 봤을 때 지금 분위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이나 이 혁신 기업들이 왜 이거 열심히 해도 또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내가 이렇게 규제 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되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좀 전반적인 좀 반응이 좀 들려오는 소식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도 칭화대 동문회에서 나오는 얘기 좀 많이 들려주시고요. 예. 이 베이징 거래소의 상장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신산판에서 거래된 지 한 12개월이 넘는 혁신 기업이어야만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기존 거래소와 차이점을 본다면 일단 상한가 범위가 좀 넓어졌죠. 30%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 상장 조건도 좀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상하이에 있는 커초항반이나 그다음에 신천에 있는创业板보다 조금 더 완화되어 있다. 그게 4가지 유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상 시가총액이 최소 2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360억 정도 되는 기업은 뭐 1년간 순이익이 2,500만 위안이어야 되고 2년간 연평균 수익이 뭐 1,500만 위안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유형이라는 게 시총이 2억 위안, 그다음에 시총이 4억 위안,
그다음에 8억 위안, 그다음에 15억 위안 이런 식으로 4가지 유형. 그러니까 시총이 작아도 상장을 가능하게끔 하는 조건들이 있다 보니 또 폭도 넓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많이 하는 분위기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네.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게 이미 상장 이제 만약에 이제 개설이 된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기업이 상장하느냐라고 이제 판단했을 때 지금 제 개인적으로 한 7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0개요. 이제 지금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벌써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고 그 네. 관련된 기업들이 벌써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베이징 거래소가 신산판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그 신산판은 매출 시가 총액에 따라서 좀 단계별로 나눠져 있어요. 신산판 안에서도 네. 이제 기본층, 혁신층, 뭐 핵심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핵심층이라는 게 가장 우수한 기업들이 올라와 있는 기업들입니다. 요게 지금 현재 한 66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플러스 그 핵심층으로 지금 아까 말한 혁신층에서 위로 올라가는 핵심층으로 가는 허가를 받은 기업이 4개. 그래서 합해서 한 70개 정도는 기업이 바로 상장과 개설과 동시에 첫 번째로 상장될 기업으로 지금 후보군으로서 기업 명칭이라든가 네. 최종 시총이 얼마인지가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그러면 처음에 상장될 70개 기업을 보면 중국 정부가 어떤 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려는지 우리가 좀 미리 볼 수 있을 텐데 개장은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요? 지금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커츠왕반 사례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라면 커츠왕반이 시진핑 주석이 2018년 11월 초에 공식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한 8개월, 9개월 만에 2019년 7월에 일사천리로 개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하면 내년 4월로 대충 계산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커츠왕반은 좀 다른 게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신산판의 기반 위에 이미 기업들 대상군이 눈에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올 연말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늦어도 내년 초는 개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미 상비군은 다 추려져 있고 우리는 어떤 기업에 중국 정부가 힘을 줄 건지 그걸 보면 투자의 포인트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장사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지표가 하나 발표됐는데요. 7월 경상수지 포함해서 오늘의 10분 경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거래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남겼는지 요거 보여주는 게 경상수지인데 7월 결과가 괜찮았는 모양이에요. 네, 이 한국은행이 어제 이제 지난 7월 경상수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7월 경상수지가 82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한 9조 5천억 원 정도인데요. 이게 지난해 5월 이후부터 15개월 연속 흑자인 것이고 또 지난해 7월과 비교해서는 이 흑자 규모가 17%가량 크게 성장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네, 이 경상수지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물건 수출입한 거 계산하는 상품 수지, 그리고 관광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지, 일하거나 투자해서 번 돈인 소득 수지, 그리고 해외에서 사는 사람이 한국으로 송금하는 거 이런 거 합한 게 경상 이전 수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요 중에서 소득 수지와 서비스 수지가 크게 개선된 결과입니다. 지난 7월에는 이 전년 7월 대비, 그러니까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 수지가 11억 2천만 달러가량 크게 늘었는데, 이게 우리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받은 배당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고요. 네. 네, 또 컨테이너 선박 운임이 지난해 7월보다 한 4배 가까이 오르면서 이 해상화물 운송 수입이 늘어서 서비스 수지의 적자 폭도 12억 2천만 달러나 줄어들어서 이렇게 경상수지가 크게 흑자를 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인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좀 고전하는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들으면 울상제일 소식 같은데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는 모양이죠? 네, 이 KB국민은행 그리고 부동산 114의 조사 결과인데요. 지난달에 전국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를 봤더니 2,030만 원으로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넘겼고요. 또 이걸 서울로 좁혀보면 3.3제곱미터당 평균 4,569만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지난해 12월에 4천만 원 처음으로 넘어선 다음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좀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가 3.3제곱미터당 평균 7,073만 원으로 강남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7천만 원을 넘겼고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이런 곳들도 평균 매매가가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을 넘긴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그에 비례해서 전세값도 올라가기 마련인데 전세금은 어때요? 네, 이 전세금도 뭐 매매 가격 따라서 지난해 7월에 이제 임대차법 특히 시행된 이후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같은 조사에서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세 가격이 2,450만 원으로 조사가 됐고 이게 지난해 10월에 처음으로 2천만 원 돌파한 다음에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긴 한데 이 매매가 상승세가 전세값 상승세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이걸 의미하는 게 전세가율인데 이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난달에 전국에 66.9%, 서울은 55.3%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세가율이 반대로 높아지면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고 집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오를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아파트 전세가율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세가가 매매가를 그러면 따라잡게 될지 아니면 요 낮아진 전세가율이 좀 매매 가격을 한 박자 쉬게 만들지 조금 시장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완전히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은데 자,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등록해라, 은행에 실명 계좌 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거 못한 거래소가 꽤 많은 모양이네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 거래소 이제 오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려면 은행 실명 계좌와 이 거래소 계좌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9곳이 이제 신고가 3주 남았는데도 아직까지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 금융당국에 요구하기를 일단 접수부터 하고 그리고 심사 과정 중에 이 실명 계좌 연결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실명 계좌를 연결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거래소가 이 고객들한테 원화로 코인을 살 수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코인끼리만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서 거래소들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인 거래소 신고 기한이 3주 앞 24일인데 아직까지 사업자 신고서 제출한 건 업비트 한 곳뿐이거든요. 신고 기한 이후에는 또 코인 거래소가 무더기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도 내가 거래 중인 거래소 어떤지 좀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일찌감치 좀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다들 혹시 모를 그 상황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6209님, 박연미 쌩님 하셨어요. 이게 혹시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거 패러디 하신 건가요? 네, 공룡 카카오에게 큰 공감이 되네요. 오늘도 카카오 택시 타고 출근해서 카톡으로 업무하고 카톡으로 퀵 보내고 때때로 카카오 대리를 부르며 사는 게 제 일상입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애청자 황현주님 해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결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어딜 가는지 카카오 인증을 늘 하고 있잖아요. 가끔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의 빅브라더를 추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떡하죠? 우리 이미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제일 잘 알려주실 수 있지만 오늘은 자동차 얘기해 주실 강정수 익사이팅 FX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모터쇼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주신 원고에 보니까 모빌리티 쇼라고 해주셨어요. 네. 독일에서 열리는 모터쇼 하면은 세계 4대 모터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아닌가 했는데 뮌헨 모빌리티 2021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요거부터 그 왜 장소 옮기고 간판 바꿔 달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독일 자동차 협회가 사실은 1897년,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습니다. 120년 전부터 사실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전시회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51년부터는 말씀하셨던 프랑크푸르트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동차 모터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직전이었던 1919년에 이제 지난번 이제 2년 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그 2년 전 대비해서 관람객도 반토막 나고 전시회도 뭐 썰렁해지고 전시하는 기업들도 한 반토막 나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모토 즉 내연기관에 의한 신차 발표에 사람들의 관심이 뚝 떨어진 겁니다. 2019년 상황이 그랬다고 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또 2019년, 2020년 또는 2018년부터죠. 이 매년 열리는 라스베가스에서 1월 초에 열리는 CES라고 우리 되게 큰 박람회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모빌리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화려하게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전시가 되니까 많은 이 선진 현대자동차도 거기 전시에 나가죠. 그러면서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는 전자박물 쇼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서는 이제는 자동차가 내연기관의 인기가 줄어드니까 우리 모터쇼도 인기가 줄어든다. 그래서 좀 뭔가 획기적인 좀 변화를 끼워보자. 그래서 이름도 모터쇼에서 모빌리티 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동에 관한 전반에 대해서 다룬 것. 즉 자동차 모터만 다르다가 이제는 모빌리티, 이동에 대한 관심도로 좀 이 범위를 좀 확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프랑크푸르트는 조금 과거 이미지가 있으니 독일에서 그나마 IT가 발전한 도시가 뮌헨입니다. 남쪽에 있는. 그래서 그래서 그 뮌헨으로 장소도 옮기고 그리고 전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도 자율주행 차가 다닌다든지 마이크로 모빌리티인 자전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동 수단들이 전시되면서 이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어라는 것을 시민들도 느끼게 뭐 이렇게 하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모터쇼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안간힘을 쓴다는 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70년대에 우리 그 배우 최화정 씨가 여기 한복을 입고 그 새로운 뉴 컨셉의 차를 광고하러 갔었다. 본인이 초대 레이싱걸이다 이러면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관련 기사들 보니까 모터쇼가 모빌리티 쇼가 됐다는 건 산업 재편의 상징적인 이벤트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70년 만에 간판을 바꿔다는 거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컨셉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우리의 AI 전환 계획 이런 것들 내놓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많이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고 이것은 자동차 업계들도 뭐 따라가는 거지만 사실은 각국 정부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즉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 기후 위기에 맞아서 이제 이거는 바꿀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독일 모빌리티 쇼에서는 뮌헨 모빌리티 쇼에서는 이런 것들을 집대성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우리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바뀔 거야. 우리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들이 이제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도 2030년부터 내년부터는 모든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에도 전기차 모델을 내연기관과 함께 공급하고 2030년에는 아예 이제 내연기관하고는 이제 아디오 작별하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만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BMW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전기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체의 이 카로세리, 철 그리고 배터리 다 재활용하는 걸로 할 거예요. 심지어는 유리도 재활용하게 해서 100% 재활용 가능한 차. 그러니까 좀 이 친환경 컨셉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전기차로만 안 되니까 여기 들어가는 의자라든지 이런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재생 가능한 것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요. 또 볼보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제 2030년부터는 당연히 가는 거고 뭐 GM 미국의 가장 큰 자동차 회사죠. GM 같은 경우에도 2025년부터는 우리는 30여 종의 전기차를 내놓을 거고
GM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늦습니다. 네. 한 2035년부터 GM은 내연기관을 작별하겠다는 이제 발표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이런 식의 변화들이 각국 정부들이 다 발표하는, 각국 자동차 기업들이 발표하는 이런 장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모빌리티 쇼로, 그러니까 모터쇼에서 모빌리티 쇼로 변했다라는 것은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했던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스스로 그 업체 스스로가 자동차 협회에서 주최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제 내연기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전기차의 시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대로 IT와 결합하는 자동차 시대로 가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번 독일 뮌헨 모빌리티 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히스토리에는 정말 중요한 한 해로 기록될 그런 해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그 모빌리티 쇼의 트렌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었던 거는 뭐 BMW나 벤츠나 또는 현대기아차도 이번에 나와서 로봇택시도 선보이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많은 한국 언론에서나 해외 언론에서는 다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스위스의 작은 모빌리티 회사에서 마이크로 리노라는 대단히 아담하고 조그맣고 귀엽고 정말 이쁘장한 차를 내놨어요. 근데 이 자동차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요. 저도 독일에서 이제 한 10년 넘게 살았을 때 박물관 가서 보고 놀랬던 차가 있어요. 바퀴가 3바퀴인데요. 차문이 옆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차문을 열고 가면은 문을 열면 상상해 가십니까? 차문을 열면은 핸들까지 같이 문이 같이 열립니다. 그리고 핸들까지 이렇게 옆으로 제낀 다음에 딱 이 두 명이 탈 수 있어요. 안에 탄 다음에 문을 닫으면 핸들과 함께 문이 같이 닫히는. 신기하네요. 네, 되게 신기한 당시에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사회에서 자동차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는데 4인용보다는 2인용으로 저렴한 자동차를 보급형으로 빨리 만들다 보니까 이 이세티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이탈리아에서도 많이 팔렸고 독일에서도 많이 팔렸었는데요. 이거랑 똑같이 자동차 문을 앞에서 여는데 훨씬 가볍고 왜 내연기관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2인승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12,50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5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10월부터 시판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이 지금 24,000대가 되어 있으니까요. 즉 미래 컨셉트카가 아니라 10월부터 시판되는 11,500만 원에 즉 이 1,500만 원이 상징하는 게 전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이제는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내연기관보다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보조금을 줘야 겨우 흔히 말하는 똔똔 맞추는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하고 상관없이도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쿨하고 그리고 뭔가 레트로 감성이지만 뭔가 새로운 것 같고 그리고 도시형이고 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그 모빌리티 쇼, 그 뮌헨에 있는 모빌리티 쇼에 있어서 그 트렌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차를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고 마치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뒤로 한번 당기면 뒷바퀴가 충전이 됐다 확 앞으로 나가는 싱싱이 닮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보조금 없이 1,500만 원 수준이다. 가격 경쟁력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 가지 차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대차도 거기에서 미래 비전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차 중에 우리 강정수 대표님이 작고 귀여워서만 스위스 자동차가 이 모빌리티 쇼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걸 가장 주목해서 보신 거죠? 첫 번째는 저는 실용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쌩쌩하거나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거나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에서 많은 부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개인 모빌리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통한 모빌리티도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쇼에 보면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모빌리티를 어떻게 바꿀까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봐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사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SUV 타고 커져라 요즘 뭐 미국 SUV 보면 이건 탱크인지 자동차인지 구별이 잘 안 가요. 거의 트럭급으로. 그렇죠. 트럭급으로 가고 아이들이 문을 못 여는 너무 높아서 이런 차들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값비싼 기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저는 대단히 시대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에서 내가 세컨드 자동차, 그러니까 이 자동차로 그리고 도시의 출퇴근용으로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갈 수 있는 장보는 용으로 이런 실용적인 자동차들이 이제 많이 정착이 되면서 이동에 대한
그 컨셉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굳이 크고 세고 멀리 가는 차보다는 도시에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차들도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 많은 관심이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되게 파괴적인 건 뭐냐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물론 이것도 부담이 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자동차 가격 보면은 3,000만 원, 5,000만 원 또 1억씩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 전기차들도 대부분 5,000만 원, 6,000만 원은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을 1,000만 원대로 낮춘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혁신적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1,000만 원대 이하의 자동차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900만 원인가? 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유럽권에서 지금 1,500만 원짜리 자동차 나온 건 처음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프랑스의 르노도 라든지 프랑스 기업들도 지금 이러한 가격대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실용적으로 저렴한 자동차로 갈 거라는 거죠. 즉, 자동차 기업들이 사실은 이윤율 때문에 되게 큰 차, 되게 리무진이라든지 중대형 차 또는 SUV에 집중했던 것은 사실 마진율이 높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용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차, 하지만 힙하고 쿨한 차 이런 차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대중들은. 그래서 소비자들은 원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적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시장 파괴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즉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 창업한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이 저 정도의 가격대로 해가지고 테슬라가 여기 안정되기까지는 무려 15년이 걸렸는데 이제 시작된 지 한 2년 된 자동차 업체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가격대로 시장을 만든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완성차 업체에 주는 경고의 신호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대단히 상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전 예약 물량이 우리 굉장히 주목받았던 그 아이오닉 모델 신모델하고 거의 비슷한 물량이니까 네. 그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생각을 좁혀봐도 우리나라는 왜 그 남들이 알아주는 차, 네. 큰 차, 네. 멋진 차, 신차, 하차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승차감 못지않게 하차감에 굉장히 집중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내 시장이나 소비자들도 좀 달라질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화가 바뀌는 건 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형성된 것은 큰 차, 왜냐하면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이렇게 밀집,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이렇게 큰 차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이 부분을 역행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저는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사실 정부 정책의 변화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조건 소비자를 잘못됐다고 꾸중한다고 해서 문화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네. 사람들이 느끼기에 쿨해야 되고 힙해야 되고 실용적이라고 느낄 때 점점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두기 시작하고 다른 데다 가치를 두는 거.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미국 사회에서 먼저 그랬죠. 주말에 장 보러 가면서 트렁크를 못 닫을 정도로 장 왕창 박았고 그렇죠. 집에 오는 것. 대형 마트의 시대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초기에 대형 마트 생기면서 주말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거기는 시식하고 네. 뭐 필요도 없는 라면도 꼭 한 박스씩 사고 어떨 때는 뭐 저기 세제도 막 3kg, 5kg씩 사고 이래야 예를 들자면 뭔가 내가 월급값을 제대로 돈을 벌고 있구나, 일 제대로 하고 이런 느낌이 들었던 시대에서 이제 필요한 만큼 이커머스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가 작아지는 게 부자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적절하게 배송되면서 하는 거지. 우리처럼 아직까지 우리는 돈을 좀 벌면은 냉장고 하나 더 마련하는 것, 뭐 김치 냉장고도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마련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부의 상징이라면 이것이 변해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전 자동차도 커지는 것에서 이제 다시 실용성으로 바뀌는 이런 모멘텀들이 정부와 그리고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속에서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해외가 먼저 바뀌기 시작하면 한국 사회도 여기에 좀 쫓아갈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대중교통도 아마 점점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작게 쪼개는 것들, 작고 안전하고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프트웨어가 이번에는 차의 외관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모빌리티라는 들었어요. 것은 이제 모토쇼라는 것은 정말 모토 그 자체 예를 들면 뭐 6기통이다 뭐 12기통이다 해서 이러한 새로운 강력한 모토를 다룬 네. 그리고 새끈한 디자인에 뭔가 이런 새끈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쿨하다 이런 거보다 그 자동차 힙하다? 뭐 전단지 보면은 그렇게 영어를 많이 써요. 머스큘러한 뭐 그렇죠. 스펙타클한 그러면서 대단히 남성적이고 네. 그리고 거기다 여성을 항상
항상 전시회 옆에 이렇게 그러게 상품화 말이에요. 시켰던 네. 이런 부분이었더라면 이제 모빌리티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동을 좀 더 편하게 할 것인가, 이동에서의 편의성들 그리고 이동에서의 환경을 생각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특징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번에 이 뮌헨 모터쇼를 발표하기 딱 일주일 전에 다임러 벤츠에서 우리 회사 임원을 한 명 교체를 한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발표했는데 그게 네. 뭐냐면 보통 우리가 C를 붙여가지고 임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쵸. CF라는 단어를 쓰죠. Chief Software Officer. 그러니까 아. CSO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S가 들어가면 스트라테지라는 전략가라는데 이번에는 소프트웨어를 뽑았는데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CTO는 있습니다. 네. Chief Technology Officer. 그래서 사실은 벤츠에서나 자동차 기업에서도 CTO도 있고 현대기아차에도 최근에 CTO가 몇 년 전부터 있죠. 근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CSO, 즉 Chief Software Officer가 있는 곳은 테슬라하고 최근에 폭스바겐이 정도였는데 벤츠도 이거를 고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상징적으로 우리 그리고 또 하나는 CTO보다 더 위에 올려놨어요. 아. 이제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에서 대단히 중요해졌다는 것을 그냥 일개 임원이 아니라 CTO보다 더 높은 위치로 CSO를 소프트웨어 담당 임원을 뽑아서 이 사람이 지금 총괄하는 것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운영체계, 우리도 운영체계를 스스로 만들겠다. 그래서 고객이 체험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가 저렴해지면 기업의 마진율도 줄어듭니다. 네. 왜냐하면 폭스바겐도 2025년부터 2만 유로, 즉 2,500만 원짜리를 양산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저렴해지면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판매에서 수익보다는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계속 자동차를 이용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 한 번 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매달 통신료 내고 매달 앱 사고 인앱 결제하고 계속 여기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돈을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자동차 업계들도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체험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부가 수익을 거둬내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네요. 기초가 된다며 해서 이번에 이 모빌리티 쇼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인식하고 여기에 맞는 투자를 하고 있고 임원들을 고용하고 있고 조직을 재편하고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마진율이 줄어들 경우에 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줄어든 마진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신산업이 뭐가 있을까? 예컨대 뭐 자동차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에 모빌리티 쇼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차종에 따라 색깔을 고르잖아요. 네. 만약에 이걸 다 패널처럼 만든다면 네. 앱을 통해서 매일매일 원하는 색깔의 차를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빨간 차, 파란 차, 하얀 차. 그럼 더 이상 도료를 고른다거나 네. 하얀 차는 늦게 넣습니다. 뭐 이런 식의 선택의 그 한정된 폭이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 쉽게 상상하시면요. 스마트폰 처음 도입될 때요. 그 통신사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냐면 더미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더미가 그러니까 DUMMY에서 멍청하다는 거 뇌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전에는 통신사가 통신할 수 있는 전화의 어떤 기능도 제공해줬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뭐 벨소리라든지 뭐 다양한 서비스를 판매를 그쵸.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망만 제공해주고 사실은 그 안은 애플이나 구글이 다 가져가는 삼성이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자동차 산업 이렇게 가다가는 자동차가 껍데기만 제공하는 더미 네트워크처럼 더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은 알맹이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또는 테슬라나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싹 가져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이제 인식한 거고 예를 들자면 이번에도 선보인 거는 이번에 뮌헨 모빌리티 쇼에서 미국의 퀄컴과 구글과 프랑스의 르노가 함께하는 합작 자동차를 또 선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자동차가 디자인이 새롭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아마 구글이 들어갔으니까 구글 맵이라든지 구글 뮤직이라든지 구글 운영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들어갔을 거고요. 퀄컴이 들어갔다는 것은 자율주행 기능들이 좀 들어갔을 이런 자동차고 즉 신차의 컨셉이 이제 디자인이나 모터가 변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전기 모터니까 뭐 달라봤자 경쟁해봤자 네. 큰 차이가 없거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차의 색깔을 변한다든지 또는 유리창에다가 글래스를 집어여가지고 여기다가 뭐 AR이라든지 뭐 이러한 증강현실을 좀 재현한다든지 네. 이런 식의 어떤 신기능들 소프트웨어가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선보이면서 신차를 좀 선보이는 이러한 그리고 자동차 업계가 스스로
껍데기만 만들어서는 경쟁사도 아까 스위스에 있는 회사처럼 치고 올라오는 껍데기 회사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껍데기에서 그 속을 채우는 똑똑한, 그래서 제가 스마트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거죠. 더미가 되지 않고 스마트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요.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시속 몇 킬로미터로 앞으로 산업을 재편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 보이네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보는 자동차, 도로의 상황은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7643님) 넷째 늦둥이를 낳아서 어쩔 수 없이 큰 차로 바꿨습니다. 큰 RV를 사셨군요. 장모님까지 모시고 다니려면 이것도 좁습니다. 인정. 이 정도면은 타셔야죠. 예, 이 정도면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 늦둥이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의견이 전 좀 달라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동차는 성능도 있지만 여유, 심미적인 감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빌리티 쇼에서도요.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만 모양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디자인의 그 신미성도 놓치지 않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한 번쯤 보시는 거는 요거는 좀 학습도 되고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서울시도 전기차를 2025년까지 27만 대 보급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이 320만 대, 여기에서 전기차는 3만 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늘린다고 하는데 보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언론들이 제법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 뉴스를. 지난주에 나왔죠. 이게 저는 가장 재미있는 제목으로 본 거는 조선일보 제목이었습니다. 뭐라던가요? 서울시 신규 택배차는 전기차만 허용. 이건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회사들은 어떤 제목을 뽑았어요? 동아일보나 이런 데는 그냥 단순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2025년까지 전기차를 27만 대 늘리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제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조선일보가 신규 택배차는 전기차만 이 제목을 썼다고 하는데, 자, 서울시 발표 내용들을 좀 간추려 볼까요? 예. 지금 이제 3만 대 정도인데 27만 대면 9배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 기간은 불과 이제 4년밖에 안 남아 있는 거고, 이런데 승용차는 이 27만 대 중에서 17만 5천 대. 예. 그리고 이제 화물차는 19,000대. 그리고 이제 택시가 10,000대. 택시는 이제 점차 감소하는 분위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이륜차 이런 걸로 채우겠다는 건데, 보시다시피 17만 5천 대가 승용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강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화물차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사대문 안에는 그 디젤차 못 들어오게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아니면 택시는 아예 서울시가 정권을 가지고 있죠, 허가를. 네. 근데 17만 5천 대를 늘리려면은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보조금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네. 네. 제가 4년 전에, 지금 4년 2개월쯤 됐는데요. 그 지금 이야기하시는 아이오닉을 샀습니다. 그 본래 모델. 예. 네. 구형 모델을 샀는데 하이브리드였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차값은 500만 원 정도 비쌌습니다. 네. 일반 동종으로 비교하면. 근데 받았던 이런저런 혜택이 취득세 뭐 무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350만 원 정도였어요. 지금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183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많이 줄었네요. 이건 내년 되면 이제 일몰제 이래가지고 없어지니까. 사실 중앙정부하고 이거 협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내돈내산, 이 그렇죠. 차를 사게끔 하는 게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개인의 옆구리를 찌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포탈 같은 데 보면은 지자체별로 보조금 얼마 주는지에 따라 가지고 쫙 비교해 놨죠. 예,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라남도에 지금 전기차가 엄청나게 몰려 있거든요. 그럼 1,100만 원까지 최대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를 사고 등록을 하시는군요. 거기 등록해 버리는 거죠. 네. 역시 이 소비자들이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전기차 살 때 보조금도 연간 총량이 있기 때문에 차가 늦게 나와 버리면 그 총량이 소진이 돼버려서 저는 예약은 하는데 차라리 내년에 받을게요. 이런 소비자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5월쯤 되면 이제 끊기는 지자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오닉 5 같은 것들 나왔을 때 기대에 비해서 도로에서는 많이 못 봤던 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수급 문제가 좀 있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이제 빼라. 친환경차 100% 차가 아니다. 이거 빼고 전기차만 줘라. 이런 소비자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의견은 어떠세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산업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 자체로 전후방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한 100만 명 넘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100% 전기차로 가버리면 하이브리드 안 해버리면은 엔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 충격을 어떻게 감내할 거냐.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충격이 에어백 없이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100% 전기차의 또 문제점은 충전 시간과 충전소의 숫자. 이걸 얼마만큼 빨리 늘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또 관건인 거죠. 결국은 전기차 보급은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것처럼 보조금도 주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기차 배터리 자체를 우리 구형 휴대폰에 배터리 빼서 충전해놨다가 갈아 끼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기존 주유소 인프라를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차가 기술적인 문제나 충전소 문제가 있지만 정책 드라이브를 또 걸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도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서 앞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증시 가볼까요? 미래에셋증권의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지금 나와 계시죠,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증시는 어떻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 0.5% 내외로 낙폭을 좀 더 확대하기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이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내마녀의 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선물을 3,300계약 넘게 이제 매수를 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은 이제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가 3에서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연준의 베이지복을 통한 경기 전망, 그다음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경제 전망 같은 발언들이 좀 있어서 최근 경기 둔화 이슈가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준이 만약에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을 하게 되면 미국 증시는 강세를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국내 증시는 내일 선물옵션 만기이기를 하지만 낙폭을 키우기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좀 관망세가 좀 짙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증시는 변동폭이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마음의 준비 좀 해야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용 선물 세트 드릴 분 하나하나 97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냥 안 오냥?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이디가 재밌는데 새 차 사려고 하는데 전기차 사야 될까요?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요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라면 저는 전기차 쪽인 것 같아요. 10년 뒤에 중고차 시장까지 생각하면 중고차 안 팔리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0837님 메모도 해보고 집중하면서 듣습니다. 방송에 빠져듭니다. 고맙습니다. 레이766님 충전시설 배터리 문제 해결 없이는 뜬구름 정책 아닌가요 하셨는데 아마 이쪽으로 간다 하면은 충전시설 배터리 쪽 굉장히 투자가 늘어날 거고요. 그런 투자가 일어나면 증시에서도 투자의 기회가 생길 겁니다. 자, 이 하나하나 97님 저는 하이브리드 사려고 준비 중인데 하셨는데
하이브리드, 이 점점 모델의 숫자는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빈님이 내린 영향인지 스산함에 움츠러드는 날씨예요. 따뜻한 커피, 환한 미소로 시작하는 애청자분들과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노래는 못 틀어드리는데요. 요거 킵했다가 추석 때 특별 생방송하거든요. 그때 요때 보내주신 노래들 싹 모아서 한번 틀어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오겠습니다. 발전.